안녕하세요. 완화의사 염창환입니다. 항암제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가장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암제는 희망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희망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통은 부작용으로 인해 말 그대로 동반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측면 때문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항암제 부작용을 기피하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항암제 치료받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죽을 바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하지만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은 계속 발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약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버티면 된다입니다. 조만간 암이 완치되는 날이 올 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항암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항암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세포독성 항암제,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지막이 개인 맞춤 항암제인데요.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는 대표적으로 탁솔, 시스플라틴, 5FU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과거의 항암제들입니다. 치료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있는 특정 수용체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진행을 막는 항암제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레사, 허셉틴, 아바스틴 등이 포함됩니다.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적기 때문에 항암제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 항암제는 키트루다, 여보이, 옵디버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들 항암제는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내과지 전이된 암에 걸렸었는데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를 맞고 나서 완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없어서 주사를 맞는데 크게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단 일부 환자들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는 면역 항암제를 맞고 갑상선 질환이 와서 매우 힘들어한 경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개인 맞춤 항암제인 CAR-T 세포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내 몸 안에 있는 T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T세포로 만들고요. 이것을 배양해서 다시 환자의 몸에 정맥 주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치료 효과가 높은 만큼 부작용 발생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인데요. 이것은 발열, 저혈압,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이러한 증상이 개인 맞춤 항암제가 투여된 환자의 무려 95%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발현 증상이 치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일부 환자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선택하는 환자군이 늘고 있습니다. 자, 항암제의 4가지 분류와 각 항암제의 대표적인 예, 부작용을 먼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투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3주입니다. 3주마다 투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회복되는 데 기간이 3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게 되면 5일에서 7일까지 환자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로 인한 독성이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항암제를 맞게 되면 먼저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으로 인해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환자의 체중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식사를 못하게 되면 배가 고프죠? 항암제를 받는 암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식사를 못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오히려 안 먹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정말 쭉쭉 빠지게 되죠. 현재 암 환자 혹은 환자의 보호자이시거나 암에 대해 미리 알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 환자의 체중이 주는 것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이 시기에 환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암 치료에 사활이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있으면 항구토제를 주사를 맞거나 경구로 된 약을 꼭 먹어야 합니다. 식욕이 없으면 메게이스라는 식욕 증진제를 복용하시고요. 식사를 못해 체중이 빠지는 것 같다면 영양제 주사나 옵티프로틴 같은 단백질 지제를 복용해서 영양분 섭취를 대처하도록 하세요. 특히 근육이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케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잦은 외래 진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제 투여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백혈구 감소증으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여 백혈구가 감소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병원에서 열이 나면 응급실에 오라는 이유도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열이 나면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80세 남자분이 미열이 나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높아서 폐렴이 의심되었던 적이 있어요. 환자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응급실로 전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폐렴 진단 후에 2주 동안 본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폐렴은 좋아졌지만 식사를 잘 못하시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3일간 저희 병원에 입원시키고 영양제 주사와 옵티프로틴을 드리고 나서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것은 단백질과 비타민C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엔 단백질 주사나 비타민C 주사를 자주 맞는 것이 좋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손발 저림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항암제로 인한 신경독성 증상으로 항암제의 독성 물질이 신경에 축적되어 손상을 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항암제 투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부작용은 정도가 심해져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뉴런틴이나 니리카 같은 진통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글루타치온 주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험한 결과 글루타치온 주사가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주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구용 글루타치온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주사로 맞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서서 부작용에 대해 기피하느라 항암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암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항암제를 중단하면 안 될까요? 항암제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하는 중단해도 되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항암제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치의가 다른 항암제로 대체할 거예요. 환자분들은 왜 효과 없는 약을 사용하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만 떨어뜨리고 고생만 했다고 허탈해하시기도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이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 저 약을 사용해보고 암세포 조직 검사를 통해서 맞는 항암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저희 병원도 3기나 4기 암이 재발된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속 암 유전자를 찾아서
해당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문 회사로 환자의 혈액 샘플을 보내면 10일 정도 후에 결과가 오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찾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최진성 부원장이 지난 6월에 영국 런던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두 번째, 항암제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 50%가 암 자체가 아닌 굶어서 죽는다고 해요. 이를 암성 식욕부진 악액질이라고 하는데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환자분들이 항암제 독성을 견디지 못해서 상태가 더욱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제 환자분이 항암제 치료 결과는 좋았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번에는 항암제 치료를 조금 연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무리하게 항암제 치료를 진행하신 뒤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서 환자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분이 먼저 진료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어주셔야 합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거나 체력이 안 된다고 파악되면 절대 항암제 치료를 강행해서는 안 돼요. 2보 전진을 위해서는 1보 후퇴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 판단하기가 힘들면 완화학 의사나 관리해주는 의사에게 가서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때는 환자의 우울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암에 걸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이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환자의 우울증이 심한 경우엔 자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보다 우울증 치료가 우선입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담당한 환자가 항암제를 맞고 나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쓴 종양내과 의사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우울증이 있었고 암 치료를 받기 싫어했는데 무리하게 항암제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의사분은 종양내과 의사가 아닌 완화학 의사로 전향해서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충분히 상담과 치료로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필요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암 환자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암 치료를 중단시키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먼저 받도록 권유합니다. 그 결과 암 치료는 약간 늦더라도 오히려 치료 결과는 좋았습니다. 암과의 싸움 깁니다. 절대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암은 장기 싸움이라 조금 늦더라도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이 세 가지 상황, 환자와 보호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암제 부작용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기피해서 항암제 치료를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항암제 부작용은 대부분이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항암제 부작용 증상을 알아두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면 먼저 응급실로 가게 되어 그 이유는 담당 교수의 외래 진료를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가면 각종 이유들로 아픈 환자가 너무 많고 이 암 환자를 처음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느리고요. 때문에 환자에게 발생한 항암제 부작용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겪게 될 또는 겪고 있는 부작용 증상들을
미리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응급실에는 꼭 가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요? 그럴 땐 저희와 같은 완화학 의사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암은 결국 내 병이고요. 암 치료는 결국 내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고 돌아가신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셔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완화학 의사 염창한이었습니다.